네, 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네, 어버이날입니다. 2030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상당한 또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효도 점수를 또 물어보는 재미있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100점 만점에 56점이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자립이 조금 부족해서 점수를 덜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마 특히 2030 세대들 그리고 집장만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께 아마 많은 또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희노애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희노애락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소통하면서 머니맨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전화나 그리고 SNS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방송 말미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전화 2128-8566번입니다. 안에 번호 안내 계속해서 방송 중에 나가니까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24시간 소통 창구로 저희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실 때마다 그때그때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팩터 인베스트먼트의 신현철 박사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내실지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 박사님은 좀 어떠세요? 뭐 식구들끼리 재미있게 그러니까요. 만나서 식사를 하면 되는 거지. 네. 왜 경제적 부담을 느끼죠? 네. 아마 제가 박사님 따님들 예쁘신 따님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따님들이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 아마 오늘 저녁에 따뜻한 시간도 아마 보내시려고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좀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미래 설계만 또 잘 돼 있다면은 조금 더 내 스스로 내 효도 점수를 더 높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아마 집이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집을 마련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경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청약인 것 같아요. 청약제도. 예, 청약 가장 중요하죠. 청약 특히 이제 뭐 주택이니까 사람이 의식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중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주택을 사는 방법은 청약이 가장 기본적이고 맞아요. 네. 또 뭐 일반 뭐 중개사 그쪽에서 뭐 매매를 해도 되는 수도 것이고 있고, 또 뭐 네. 경매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뭐 이제 경매라는 것은 뭐 이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게 있죠. 거기는 뭐 상업용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지분도 있을 수 있고 요즘 다양한 인기예요. 내용이 경매가, 있어서 그쵸? 네. 뭐 워낙 뭐 그냥 특수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시죠. 것이어서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그 공부를 했고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네. 그 중에 이제 뭐 오늘은 전번에 그 법정지상권 문제가 네. 뭐 요즘 하도 핫하다고 해서 네. 저번에 한번 좀 설명드렸는데 저희 복습 다시 조금 한번 좀 하고 그럼 오늘 뭐 이렇게 한번 청약제도 복습 알아볼게요. 간단히 해보면 좀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네. 이제 뭐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해가지고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저 건물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이 동일인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네. 그다음에 경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는 경우. 처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를 않아요. 건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첫 번째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생김으로써 뭐 소유권은 두 개가 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달라지는 과정은 똑같았지만 첫 번째 조건이 성립이 안 됐죠. 네.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거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저 보세요. 첫 번째. A는 땅만 은행에 설정을 했는데 이 땅의 가격이라는 것은 현저히 낮아 있겠죠. 이미 그렇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건물이.
이 토지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 한 1억 원짜리 땅인데 본래 용도 사용 못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80%는 할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애당초 그 가치는 그 정도인데 설령 이것이 저당권 행사로 인해서 경매를 통해서 B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네. B는 손해 보는 것이 그다지 은행도 손해 보는 것이 없고요. B도 손해 보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2천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넘겼을 것이고. 네. 그래서 여전히 A의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짜리 땅이잖아요. 깔끔한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이 섰습니다. 근데 은행은 A라는 땅에 대해서만 지금 설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이제 경매를 넘겨서 B가 낙찰을 받았다 칩시다. 네. 근데 B가 이제 낙찰을 받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느냐가 이제 문제죠. 1억에 받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1억을 받아야 은행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1억 꿔줬던 거 1억 받는 거는. 네. 그 1억의 가치가 되려면 저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것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준 은행 저당권자의 그 불측의 손해를 막고자 이런 법정 지상권의 성립과 불성립이 네.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립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지료를 받는 것이고요. 네.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거를 이제 철수한다든지 네. 아니면 낮은 가격에 헐값에 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번에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싼 가격에 건물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법정 지상권의 이제 묘미가 되는 거죠. 네, 워낙에 중에서 저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본 순서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저희가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직접 중개사를 찾아가서 네, 집을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저희 세대에서는 가장 쉽게 활용하는 게 아마 청약제도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청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이해를 하고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예,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흐름을 봅시다. 흐름. 청약의 흐름을 봅시다. 흐름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제 어느 집 내가 집이 필요하다. 그 집을 내가 분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살 수도 있고 요즘 또 뭐 장기 임대라는 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장기. 임대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 그걸 또 분양받아 살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양이 되든 임대가 되든 내가 살 집을 이제 구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내 니즈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민간에서 받는 뭐 민간 분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주택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택 종류 두 가지네요. 뭐 어쨌든 민영과 그렇죠. 국민. 민영에서 한 거, 네. 뭐 국민주택, 뭐 네, 공공에서 한 거, 그거 네네. 뭐 느낌으로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85제곱미터, 25.7평이라고 합니다. 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닌데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그 집들은 공공에서 많이 분양을 소형, 하고, 중평소. 그러니까 네. 그 민영주택은 이제 건설회사가 땅을 일반 확보해서 이제 그냥 공급하는 거니까 건설회사가. 그거는 이제 큰 평대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내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민영이 됐든 국민주택이 됐든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통장 거. 있어야죠. 그렇죠. 청약 네. 통장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는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이 세 가지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인가 그때 청약 예금?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게 저축. 나중에 나온 거예요. 네, 그 뒤에 네. 청약 저축, 부금, 예금 그 세 개가 있다가 네. 2015년에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게 다 통합이 돼서 이제 네, 종합저축으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저걸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그냥 만능 통장이라 그래요. 아무나 다 할 수 있고 뭐 민영이든 만능 통장이요? 국민주택이든 다 뭐 할 수 있고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시게 되면 당연히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네.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통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통장이 이제 시작이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죠? 거. 네. 예, 청약 순위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뭐 저번에 한번 비유를 했지만 내가 뭐 좋은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가긴 가야 되겠죠. 그죠? 거기를 통과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또 순위 경쟁을 해서 1등을 해야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장만 만들어 놓고
기본 조건만 만들어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 조건은 기본이고 네. 고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뭐로 경쟁하냐면 이제 점수가 있어요. 가점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세 개 팩터를 가지고 한 84점을 만점을 하고 만드는 그 가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따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거로 점수가 많으면 이제 당첨이 되고 당첨이 하는 될 거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런 네.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청약 순위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내신 성적도 1등급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장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장 가지고 제가 완벽히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통장을 가지고 또 활용도 할 수 있어요. 일례로 예전에 뭐 청약 저축을 들었다. 청약 저축을 들면 저기 공공주택밖에 못 하거든요. 국민주택밖에. 한정돼서. 네. 그럼 나는 저 민영주택도 하고 싶어. 더 큰 것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청약저축 전환 이런 것도 되고 뭐 청약부금이 청약예금 전환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됩니다.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는 면적이 뭐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뭐 그보다 더 큰 거로 할래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지역도 서울 부산만 했는데 아니면 뭐 경기도로 할래 했는데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의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건 아닌데 뭐 엄마가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아들이 손자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명의 변경도 가능해요. 가능한가요, 예, 그게? 그래 최초에 그 할머니가 만들었던 시간을 중심으로 해요. 이 청약 통장을 오래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갖고 있는 게. 한 해 하나 지날수록 점수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명의 변경 과정도 있습니다. 가능하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 필요한 용도를 이렇게 딱 활용했다. 그럼 4번까지는 뭐 한 건가요? 저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완벽한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도 잘 따놓고 이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스카이를 쭉 봐야죠, 예, 이제. 뭐 네. 어디가 될지 하여튼 네. 그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학교들이 뭐뭐뭐 이렇게 이제 모집한다라고 모집 요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플라이 하는 거죠. 네. 어플라이를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어플라이 하려면 뭐 찾아갔겠지만 요즘은 워낙 제도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이 뭐 특정 회사면 제가 말을 못하지만 이건 특정 회사가 아니고 아파트 투유라고 하는 이게 공적인 사이트입니다. 저거 한국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저기 가서 청약을 하면 돼요. 저 사이트는 청약과 친해지려면 무조건 저 사이트는 자주 들어가 봐야 돼요. 아파트 투유? 예, 예. 네. 그다음에 저기에 청약을 하고 저기서도 당첨자 발표를 보고 저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기서 다 얻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점도 저기서 계산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청약과 친해지려면 아파트 투유를 투유. 통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즐겨찾게 해놔야겠어요. 무조건. 그래서 자주 들여다 봐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당첨자 발표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목표 바로, 달성, 예, 입주를 그죠. 시작을 분양 하게 계약을 하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돈 내고 중도금씩 내고 네. 몇 년 있다가 이제 아직 건설 안 했잖아요. 한 2, 3년 있으면 네. 그때 이제 입주하면 돼요. 이런 식이 이제 이게 청약의 흐름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소한 단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건지 속속들이 하나씩 저희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민영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네. 각각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이해하자고요.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주거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란 말 아시죠? 우리 아파트 보면 오로지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저거 기준으로 항상 결정을 합니다. 85제곱미터면 우리가 저기다가 평을 만들려면 0.3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네. 25.7이 나와요. 20 중간 평형 정도. 25.7평인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이제 그게 이제 국민주택인데 국가로서는 공공으로서는 그거 이상으로 큰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네. 일례로 국가, 지자체, LH는 랜드 앤 하우스가 된 거죠. 뭐죠? 토지주택공사가 되는 거겠죠. 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벌써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이하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당이 돼요. 뭐냐면은 공공과 민간에 비록 민간이 졌다 하더라도 그 자금 자체는 재정 자체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국민주택이다. 건요, 국민주택으로. 비록 뭐 너희들이 민간에서 와서 줬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그렇군요.
국가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죠. 누가 썼느냐.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 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은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분양주택은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민영주택은 정의가 쉽죠. 국민주택 이거를 제외한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민간 부장주택 똑같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청약통장 아마 다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알아볼게요. 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네, 청약통장을 좀 봐주세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이 세 개가 있었다고요. 네. 예전에. 그러나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다지 관심을 안 두시면 돼요. 네, 요걸 보시면 갖고 돼요. 계신 분이 네. 이제 요거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대상도 뭐 옛날에는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다, 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뭐 등등 조건이 있었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네요. 네, 조건이 그렇죠.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매월 일정액 납입, 네. 2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습니다. 아. 계속 납입할 수 있고요.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은 상관없다. 모든 주택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1순위 자격 요건은 2년 경과하고 네. 지역별 예치금을 그 안에 넣어두면 된다는 거죠. 지역별 예치금. 네. 뭔가 최소한의 돈을 넣으라는 의미 같다. 그죠? 지역별 예치금. 네. 그거를 좀 봐야 되겠네요. 조금 지역별 있다. 예치금을 좀 네, 볼까요? 예치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서울, 부산이 이렇게 돼 있고 네. 기타 광역시가 이렇게 돼 있고 아. 기타 시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102 이하인 경우 135 이하 요렇게 이제 135 초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1,500만 원만 넣으면은 여기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300만 원만 넣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울, 부산 85제곱미터 제한이 많이 이하고 되죠. 네. 저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하고 까지는 커버가 가능하시고 저거까지 되네. 그죠? 네. 85 초과는 저거까지 되네. 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가 1,500만 원이고 그렇죠. 어디든지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치금 규모가 이렇게 그렇죠. 되네요. 뭐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라면은 한 뭐 서울, 부산에 만 시작이 돼도 트라이는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600이나 1000 그렇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큰데 사시고 싶으면 뭐 또 괜찮아요. 욕심이 있다, 뭐 대가족이시다 하시면은 1,500만 원. 이거 저기 전용 면적이에요. 실제 네. 평수는 훨씬 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액까지 예치금까지 살펴봤는데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도 있다고요. 네, 부장님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일반 주택청약 그 저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대 차이 있죠. 이 통장은? 요즘 네. 워낙 우리 그 청년들이 네.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막 이런 제도를 이제 많이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집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네.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청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청약 통장을 만들자 해서 이제 별도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무조건 뭐 젊은이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소득이 일단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 나이도 이제 19세에서 뭐 한 65세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청춘인가? 요즘도? 그때? 하여튼 지금 우리는 만 29세인데 좀 늘렸어요. 만 34세까지 그래도 늘렸고요. 꽤 넉넉하게 잡아놨는데요. 연령대를. 그렇죠. 그렇죠? 혜택을 34세. 준 거예요. 네, 한창 먼저 결혼 정년기. 네, 그다음에 이제 분들.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이 됐었는데 네. 이거 참 어머니가 집 어머니 봉양하느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네. 젊은 친구는 세대주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네. 집을 청약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서 다양한 조건을 더 첨가를 해줬습니다.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로 갈 수 있는. 예정인자도 가능한 예정자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세대 어머니 집이 이제 자기 어머니 집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네네. 경우는 무주택 세대 세대원 저 같은 그 상태에서 사람들. 그냥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문을 열어줬다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그런 혜택이냐 금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보다 이건 1.8인데 3.3까지 이율을 높여주고 좀 더 높여주지 아주 높진 않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도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혜택이 많네요.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네. 이율이 높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 500만 원까지 해주고 하나 더 있어요. 소득공제도 소득공제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는 거니까 내가 납입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쵸. 납입한 금액 중에 최대 240만 원에 40%를 공제를 해줘요. 와, 높네요. 240만 원 다 해주면 좋은데 거기 네. 넘어가고 거기에 40%면 그게 96만 원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소득공제 96만 원까지 맥시멈 해줄 수 네. 있다. 이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네. 특징,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아직 내가 만들지 않았다 우대 통장을 하면은 꼭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십사 하고 네, 개인적인 추천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약 통장 이렇게 만들었어요, 박사님. 그럼 이게 규제 지역이냐 또 아니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지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네, 조정 지역 대상에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볼게요. 네. 참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네, 네. 뭐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저거 우리 양도소득세 얘기할 때 참 많이 나왔잖아요.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투기 지역이 센 데예요. 관리할 필요성이 아주 높은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지역은 규제 지역이에요. 서울은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아주 네. 세법상으로도 아주 규제가 많고요. 세법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저게 대출이라든지 네. 뿐만 아니라 뭐 분양권 전매라든지 여러 가지 이에서 많은 제약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투기 지역은 이제 주로 서울에서 이제 잘 나간다는 구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외로 이제 세종은 워낙 뭐 핫한 곳이니까. 네, 이건 조금 따로 그것이 이제 별도로 투기 해서 지역이고 아주 들어갔어요. 강력히 규제하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는 이제 서울의 전 지역.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서 좀 핫한 뭐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종 당연히 들어가고요. 대구 수성도 대구 수성이 들어갑니다. 포함이 돼요. 대구 네. 수성이도 들어가요. 그럼 투기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 다 속하죠. 그렇죠. 다 속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뭐 투기 지역 얘기는 하지 않고 얘기하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 두 개를 얘기할 거예요. 왜? 투기 지역은 여기에 다 속하니까. 그러나 투기 과열지구는 조정 대상에 다 속하지는 않아요. 저 대구 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하면 여기가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런 용어들이 이제 네. 등장을 합니다. 한번 네. 봅시다. 네.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일단은 조금 확인을 하고 내가 어느 구에 어떤 그렇죠. 아파트를 좀 메리트 있게 봐야 되는지도 저희가 선별 작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순위 자격 요건이요. 네. 우선 조금 다르게 지역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1순위 자격을 얻는 것. 네. 1순위를 못 얻게 되면 2순위가 되는 거죠. 밀리니까. 네. 1순위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좋은 고등학교 들어간 그 안에서 경쟁에서 또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겠죠. 또 경쟁을 해야 그거는 되지만. 이제 가점으로 넘어가는 거고 좀 아하, 이따가 네. 일단은 1순위 자격으로 들어가야죠. 저기 뭐 인류 입학을 해야지 고등학교 경쟁을 가야죠.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럼 그 조건이 네. 뭐냐? 요게 국립학교가 다르고 사립학교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런 거죠. 네. 국민주택의 자격 요건과 민간주택의 자격 요건이 조금 달라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요건 국가 쪽이고 요거는 건설사 쪽이고. 자, 조건을 봅시다. 국민주택은 자격 요건이 뭐냐면 1순위가 되려면은 투기 과열 지금의 조정 대상 지역만 우선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수도권 외에는 뭐 쉬우니까. 여기가 뭐 항상 규제가 심하니까. 일단 가입 기간 2년 돼야 되고 2년이면 매월 24회 벗겠네. 돈을. 그죠? 차곡차곡 보여야 돼요. 네.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횟수가요. 국민주택은 당신의 성실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무주택 세대주예요. 1주택 안 됩니다. 그냥 무주택 세대주여야 돼요. 무조건. 네. 세대 원안 안 돼요. 무주택 세대주. 그다음에 과거 5년 전에 나 딴 데 하나 된 거 있는데 당첨된 거 그러면 안 돼요. 요것도 안 돼. 겹치면 안 됩니까? 5년까지. 과거 5년?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뭐 같이 사는 사람 밑에 식구들 다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하. 여봐요.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럼 나를 포함해서 다 당첨되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좀 조건 까다로운데요. 까다롭네요. 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이 1년 이상 있어야지.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있어야지.
요 5개 조건이 엔드로 충족이 되면은 또 국민주택 자격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순위 자격? 예. 네. 그럼 민간주택 자격 요건 볼까요? 일단 기본 2년 해주고 납입 횟수 없네요. 이거 제한 네. 이거는 꼭 뭐 굳이 그거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래 보는 거죠. 그거 네. 뭐 중요한 거 기간만 아니죠. 채우면 이렇게 보는 되는 거죠. 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와야 그 건설사가 미분양이 안 나고 네. 사업이 돌아갈 거니까 1주택 세대주까지 포함시켜 줍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주택까지 1주택까지는. 그래서 1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도 청약 통장을 계속 들고 있어요. 2주택은 안 되고 네. 1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청약 통장을 들고 있어요. 가능하군요. 네. 저기에 1주택자가 그 리그 전에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내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 5년 동안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없어야 되고 해당자 1년 거 이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조건이 뭔데 예치금 충족이에요. 돈 넣어봐. 돈 정말 넣었어? 그 정도? 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치금 충족. 아, 그러니까 아까 민간주택은 예치금. 그 예치금을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예치금 충족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입장이 좀 다르다. 그럼 국민주택은 왜 이렇게 콧대가 높냐? 저긴 분양가가 좀 싸거든요. 훨씬 저렴해서. 네. 뭐 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나 오지는 마라. 뭐 그런 조금 의미죠. 더 그렇게 이제 구분을 까다롭지만. 해볼 네.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1순위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가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받아야지만 이제 경쟁에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가점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산이 되는 건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네. 일류고등학교. 이제 거기서 통과했습니다. 점수 따야죠. 네. 내신 성적 따야 되는데 이게 내신 성적이 만만찮아요. 3년간 그죠? 이게 3개가 있어요. 이 3개를 가지고 점수를 따야 되는데 3가지. 예, 세 점수를 다 합치면 84점이 됩니다. 배점이. 만점. 네.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배점이 32점이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배점이 35점이에요. 가장 높아요? 높네요. 점수가? 네. 그다음에 이거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기간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게 17점. 어허. 저거는 시간만 지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오래 들고 있어야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린애들도 네. 일찍 저도 뭐 저희 딸한테 뭐 해주고 하거든요. 몇 살부터 될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미성년자도 되는데 네. 미성년자 전 기간은 2년만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한 아하. 17세부터 넣는 분도 가능한 있고요. 걸로.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일찍은 안 해도 그렇게 네. 했다 한들 뭐 무주택 기간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 비중이 크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에 하셔도 큰 문제가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대충 이 점수로다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추정을 해보면 한 가점대가 한 60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60점 정도 그러려면은 한 38살 정도 요 정도 돼야 그 비슷하게 좀 나올 수가 있어 만들어 볼 수가 아직 있어요. 일찍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그 네, 정도는 돼야 가점이 60점 잘 안 이상. 나와요. 요즘 서울에 가점 붙으려면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60점 이상 맞아요. 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60점 만들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쉬운 게 청약 통장 만들어 가지고 푹 익히는 거니까 15년만 있으면 무조건 17점 타는 네, 거니까. 일찍 스타트만 해도 일단은 그렇죠, 점수를 그렇죠.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해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점 없어도 청약 통장 있으면 또 뭐 넣을 때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약 통장 만드는 것은 기본이다. 그걸 해제할 필요도 굳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으로 점수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양 가족은 0명일 때 기본 5점을 줍니다. 0명이어도 5점 5점. 기본 점수가 있군요. 예, 여긴 네. 등차 수열에 저기가 5가 등차 5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50, 15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0명인데 굳이 5점 줬을까? 이게 뭐냐면은 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양 가족 수라는 것은 나를 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를 부양 가족은 내가 부양하는 거니까. 내 점수가 일단 기본 5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저희 애기 엄마, 딸 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집은 부양 가족이 몇 명이야? 3명. 3명이죠. 저를 네. 제외한 3명이죠. 네. 그러면 3명은 얼마? 20점. 3, 5, 15가 아니라 저까지 포함하면 20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죠. 5까지 해서. 네. 그렇게 기본 5점은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양 가족 수에서는 20점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뭐 다자녀가 그러던가 이런 거는 좀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자녀가고. 유리하죠. 네. 많고 다 애를 이제 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무한정 낳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네. 이제 그 부양 가족이 꼭 아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부모님도 쉽게 존속도 있을 수 계시니까. 있고, 그렇죠. 그 존속은 우리 존속이라 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 엄마, 조부모까지 다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다음에 또 배우자 부모도 부모잖아요. 아, 맞죠. 이렇게 하면은 네, 또 네. 그것도 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이 부양 가족 수가 점수가 배점이 크고, 그다음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이에요. 그래서 저거 한 10년 동안 무주택 기간이 되면 한 20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무주택하고 부양 가족수 애 둘이 있고 20점, 이 15년간 들고 있으면 17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7점 되네. 그래도. 그래도 60점 안 되는데요? 그래도 60점 쫙 안 되네. 아, 그래서 60점이 쉬운 게 아니군요. 뭐 60점이 안 돼도 내볼 때는 많이 있는데 네. 좋은 데 가야죠. 원하는 데 다 하려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점수를 많이 요즘 만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죠.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이거는 할 얘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네.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되게 경우의 수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다양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게 뭐 아니 세 가지를 가지고 섞어놓고 얘기를 해요. 네. 뭐냐 하면은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우리 여기에선 청약에서는 본인과 배우자는 한 덩어리예요. 부부는 한 덩어리예요. 아, 같이 묶어서. 뭐 세대를 보는 분리하든 거군요. 뭐 그거 인정 안 합니다. 부부는 한 덩어리예요. 아. 떨어져 살아도 그렇고 한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니? 없어야죠. 없니? 네. 그거죠. 네. 이건 없는 거고 이건 있는 경우. 그래서 주택 소유 여부. 그다음에 무주택은 만 30세부터 카운팅을 해요. 나 20세 무주택인데 그거 아니에요. 안 그냥 된다고 그건 인정 안 해요. 하셨어요. 30세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 그 전에 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결혼을 하면 돼요. 아,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한 날 혼인신고가 뒤로 가면은 또 네. 필요가 없고 네. 30세 전에 오면은 28에 했다. 그러면 28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카운팅이 무주택. 그때부터 네. 시작이 되는 네. 거군요. 네, 혼인하면 30세 전이라도. 쉽게 봅시다. 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이제 과거에 깔끔해. 부부가 소유한 적이 없어. 다 무주택이야. 그런데 신청자 본인이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30세 이전에 결혼한 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게 여기에 해당되죠. 뭐 30세가 부터 카운팅이 그죠?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1년, 거잖아요. 무주택 1년, 2년 이렇게. 그렇죠. 만 30세가 된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딱 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예요. 30세가 된 날부터고 만약에 신청자분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어. 이러면 결혼을 전에 했으면 땡겨진다니까요. 아니 후회하면 의미가 없고 땡기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날, 결혼신고 한 날부터 이제 카운팅 되는 거죠. 네, 들어가는 만약 거. 결혼 안 했으면 30부터 시작이 됐는데 28에 결혼했다 그러면 28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기간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그럼 무주택이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니까 네. 무주택이 시작되는 시점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30세 이전에 결혼 안 한 경우,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를 나눠보자고요. 둘 중에 늦은 날이에요. 신청자 본인이 30세가 된 날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엔드 조건 둘 다 한 덩어리가 둘 다 무주택이 된 날. 그러니까 옛날에 와이프가 저는 집이었고 와이프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와이프가 딱 팔아버렸어. 그럼 완전히 그때부터 무주택이 된 거예요. 그 날과 30세 본인이 내가 된 날, 네. 그중에 늦은 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늦은 날. 내일부터. 아. 똑같아요. 이것도.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혼인신고한 날도 그렇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 된 날과 혼인한 날, 늦은 날로부터. 아, 결혼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복잡해지네요, 이제. 그렇죠? 늦은 날을 기준으로. 아니, 되는 결혼하려면 거예요? 빨리 하라 이거예요. 30세 이전에. 집도 네. 갖지 말고. 그런 의도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눠서 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양가족수,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이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사람들이 뭘 착각해. 내가 다른 거 들고 있는데 그거 주택이야? 그것도 유주택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아, 거예요.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냐, 뭔가 안 해주냐. 주택 비슷한 거를 들고 있는데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럴 그것도 수 좀 있죠. 알아봐야죠. 그죠? 네네. 그래서 청약시 주택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2018년 10월 21일 이후는 분양권, 입주권도 다 주택으로 봐요. 분양권 들고 있는데요. 주택이야. 안 들어갔어도. 입주권 주택인데 입주권도 다 주택에 이래 보는 거죠. 해당으로.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록했습니다. 그것도 다 주택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주택에 내 일부 지분만 있는데요. 주택 있는 걸로 보겠다는 그런 건 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애당초 주택이 아니고 세법상은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인데 우리 주택청약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포함 안 시키고요. 아예 그냥 오피스텔도 아니고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왜 레지던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레지던스 그런 있어요. 거. 뭐 호텔 같이 해놓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멸실주택 무허가 건물 당연히 아니고요. 주택이긴 한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 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주택은 그게 주택이긴 하나. 뭐 그걸 주택이라고 하냐. 이렇게 되는 거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혜택이죠. 그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예요. 모두가 무주택이 돼야 돼요. 어느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들이 다 무주택이어야 돼요. 모든 세대원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분리 세대 분리해도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네. 떨어져 살거나 이래도 상관없이 그냥 그렇죠. 하나의 개체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부인 밑에 떨어져 있더라. 부인 밑에 또 우리 아들이 있다. 네. 그 아들도 다 모아서 소유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모아서. 또 하나의 개념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부부는 이제 하나라는 개념으로 네. 청약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바로 이제 이번에는 부양가족 수로 부양가족 좀 넘어갈까요? 봐야죠, 이게. 네. 부양가족은 당연히 배우자 들어가고요. 뭐 분리했든 아니든 뭐 당연히 이제 하나라고 했으니까 들어가고요. 3년 이상 등재된 직계 존속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거 하려고 그냥 1년 전에 모셔다가 장모님을 모셔다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3년 이상 등재된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존속 이렇게 되죠. 국민주택은 이제 배우자 직계 존속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태아는 여기서 제외하고요. 만 30세가 넘었다면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모가 사망한 미혼인 증손 자녀. 네. 난데 내 아들의 자식이 내 아들은 죽었어. 그 자식만 있다. 그럴 그런 수 경우도 있죠. 이제 세대원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다만 좀 중요한 거는 형제자매 해당 안 된다는 안 되죠.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점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하는 게 네. 아까 그 무주택 기간도 실수를 많이 하시고요. 네. 실수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그죠? 이 주민등록등본상의 이 부양가족 수도 실수를 해요.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그게 실제 내가 계산한 점수하고 무자격이 돼서 나중에 다 실격이 돼버려요. 아하, 그렇게 네. 돼버리면 네. 나중에 그 당첨 누묘가 되고 내가 가지고 청약통장 누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을 좀 해야 제대로 되겠죠.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청약통장 기간만 딱 넣으면 금방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간단한 거니까. 그렇죠. 요거는 부양가족 수나 워낙에 경우의 수가 많아서 무주택 기간은 네. 그렇다. 조심해야 되고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해당이 되는 건지 안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서는 내 점수가 얼마인지 요거를 계산 이제 해내셔야 돼요. 실제 분양 절차 이제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도식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건설사가 이제 분양 계획을 이제 세우면 이제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저 위에 내죠. 그 전달에 아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거고요. 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이제 신문에 떡하니 나오니까 이제 신문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에도 공개가 되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갑니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그럼 모델 하우스를 오픈을 해요. 저 금요일 날 오픈을 했네요, 7일 날. 그러면은 이제 언제 합니까? 특공 청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특별 공급? 특별 공급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별 공급 청약을 우선 해야 돼요. 특별 공급은 1순위, 2순위와 달리 특별히 1순위, 2순위 공급은 일반 공급이지만 특별 공급은 특별한 사유로 특별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그게 한 5가지가 있어요. 요게 먼저예요? 특별 공급.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물량을 가지고 1순위, 2순위 청약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약을 그냥 이 시기에 하는 계약인데 이걸 정당 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여기서 잘못해서 좀 탈락자가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비 당첨자를 추첨해서 그 예비 당첨자를 미리 몇 명 뽑아 두는 거죠. 그런데 워낙 탈락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자녀 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모집. 저 자녀 세대 모집은 아파트 투유에 보면은 무작위로 이제 거기서 추첨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청약 통장이고 뭐고 대한민국 누구나 와가지고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미분양을 막아야 하니까 자녀 그렇죠. 세대를 최대한 이제 또 공급을 하게 되는. 그걸 이제 미계약이라고 합니다. 미계약. 계약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당첨됐으나 계약이 안 된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도 아파트 2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럼요. 거기에 네. 그때는 이제 청약 통장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필요가 없더라. 거죠. 알겠습니다. 분양 절차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일반 당첨자 선정을 위해서 가점제와 추첨제에 관해서 저희가 분리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무주택자들에게는 네, 어떤 좀 혜택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2019년에는 무주택자를 참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그 제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가점제, 추첨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가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세 가지 그래서 만점 84점인 그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주겠다는 거죠. 네. 꾸준히 해가지고 점수를 만든 사람부터 먼저 그 순서대로 점수 높은 분양을 사람부터?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나왔는데 85제곱미터 민영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는 작은 거잖아요. 소형 평수. 거기는 수도권 공공주택이 그냥 다 100% 가점제로 한다. 추첨 안 한다. 아예요? 아예 그냥 없어요? 점수 높은 사람, 점수 높은 너희들이 더 지금 급한 유리하게.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도 100% 다 너희들 가점으로 줄게. 저 33평짜리 이하에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75%. 25%는 이제 추첨을 주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가점제 아니고서는 참 대부분. 어렵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가점이 안 되는 사람이 다 대다수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추첨대로 가면 될 일이죠. 그죠? 근데 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그 민영주택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어때요? 50대 50이죠. 그러네요. 조정 대상 지역은 30대 30대 75죠. 70. 더 추첨제 많이 저기를 두고. 추첨이 더 많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기타 지역은 아예 그 100% 주는 데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선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밑에 투기과열지구로 해보면 이제 내가 투기과열지구에 무주택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내가 한번 어플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투기과열지구 갑니다. 85제곱미터 초과로 갑니다. 저는 어차피 가점이 낮아가지고 크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가점대로 우선 붙어보는 거죠. 가점점 50 있잖아요. 50대 50. 일단 네. 저게 넣어주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추첨대로 갑니다. 근데 저 추첨제 50%도 나눈 거예요. 4분의 3과 4분의 1로. 저기 여기다 4분의 3, 4분의 1 곱하면 뭐 얼마 돼요? 87.5인가? 네. 그리고 여기 뭐 12.5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50%에 75%는 대다수는 그걸 또 쪼개갖고 무주택자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또 추첨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점제에서 밀렸다? 그럼 추첨제에서 여기 무주택자 들어서 추첨을 받는 거죠. 그 방법이고. 참 무주택자 좋다. 혜택이 그죠? 진짜 많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추첨제 50% 25%니까 실제 12.5% 정도 되나요? 그러네. 그거는 이제 무주택자와 아까 그 있었던 주택 저걸 편차 바라보고 가지고 갖고 계신 계셨던 분들도. 1주택자도 아. 이제 여기 들어와서 같이 경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는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기회 1, 기회 2, 기회 3이 다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을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앞서서 그 특별 공급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네.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어떤 종류가 지금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특별 공급은 특별히 공급할 사유가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국가유공자, 연예,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공양, 생애체조, 뭐 그 내용 자체가 어때요? 다 국가에서 많이 권장해주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네요. 신혼부부. 우선 배려해야 되고 뭐 그런 그렇죠. 종류들 아닙니까? 그래서 네. 기간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이 5개는 공공 분양 주택인 경우와 민간 주택으로 나누는데 공공 분양은 아예 80%를 다 특별 니네 갖고 가. 일반은 20% 가지고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민간은 좀 다르죠. 민간은 아예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요. 43%만 비율이? 하시고요. 네. 57%는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분양으로. 거죠. 이런 게 있다. 다시 말해서 특별 공급을 우선적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다. 네. 특히 공공 분양은 더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청약 순서가 어땠습니까? 특별 공급이 먼저 하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1순위, 2순위 청약을 순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공급 얘기 좀 해. 저기 특별 공급 얘기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그럼 누가 선택이 되고 어떤 저기로 선정이 되는지 한번 좀 네. 보죠.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기관 추천, 생애 최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대상이 누구냐면 미성년자 3명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통장
요것만 갖고 있으면은 한번 어플라이 해볼 수는 있는데 선정 방법을 보면 이거 배점 기준표가 있네. 있어요? 배점 기준표. 미성년자 수를 가지고 또는 6세 미만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뭐 등등등 이래갖고 이 배점을 해가지고 이 배점 순서대로다가 선정을 하고. 이 안에서도 또 있고요. 그렇죠. 뭐 어플라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캐파, 아까 그 캐파가 있는데 그 캐파를 또 쪼개서 여기 다 캐파가 있어요. 그거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은 그럼 무슨 순서로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저런 순서를 하나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대상은 누군데 신혼기간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그러면 신혼부부는 또 둘이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또 꽤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꽤 버는 사람들한테 이거 혜택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안 주겠죠?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이 상대가 낮은 그 사람들은 우선 공급 75%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보다 소득이 좀 높은 그런 경우는 또 일반 공급으로 주는데 후순위로 밀리고 그 안에서도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이래 나누고 그 안에서도 또 뭐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자녀 수가 몇 명이냐 그래도 똑같으면 이제 추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리는 거죠. 신혼부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물론 이 신혼부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런 것도 한번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해당되죠.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요건 공공 분양만 해당이 돼요.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세대 등등등 통장. 뭐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다. 여기는 100% 추첨제로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신혼부부들이 이런 특별 공급도 해볼 수가 있고 일반 공급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딱 공통으로 다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거에 먼저 해당이 된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부모 분양하는 경우 또 뭐 기관이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기관은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군인, 탈북자, 중소기업 근로자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특별 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뭐 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별 공급에 선정이 될 수가 있다. 네. 일단 저희가 특별 공급의 그 대상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부터를 일단 알아야지만 뭐 시도를 해보든지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잘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순위 자격 요건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사님. 여기서 재당첨에 좀 제한이 있다고 내주셨는데 5년이라고 저희가 봤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그게 싶은데요. 이제 뭐냐면은 이미 한번 당첨이 됐는데 서울에 또 운 좋아서 또 돼. 그렇게 되면은 그 애초에 이 집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좀 의도 공평하, 자체가 그렇죠. 좀 와해가 되니까 취지가 좀 무색해지니까 그렇죠. 재당첨의 그 기간을 텀을 줍니다. 그건데 한번 보죠. 그러면 과거에 당첨된 주택이 뭔데? 이래 보면은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벌써 만만찮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담당자 등등. 이전기간 종사, 이전기간은 뭐 세종시처럼 이렇게 이전하는 그 기관 종사자예요. 네. 그다음에 등등등 이런 당첨자가 어디에 청약을 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청약하게 되면은 그냥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텀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면적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면 수도권 내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면은 벌써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요.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수도권이 이제 경기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가평이나 이런 쪽은 뭐 저기 팔당이나 이런 데는 수원지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긴 자연 보전 권역이 되는 거고. 나눠지는 거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아래로 가까운 데는 아주 과밀을 하잖아요.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그 경기도 위쪽, 경기도 아주 남쪽 여기는 이제 성장 권역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당첨됐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재당첨하지 말라는 것이고 만약 그 외 지역이면은 3년간. 만약에 초과하는 것이면 과밀 억제 권역이라도 3년간.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외 지역이면 1년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재당첨 제한 기간입니다. 이걸 모르고 또 당첨이 되면 그건 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되면 안 그렇습니다. 되죠.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어플라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이런 아주 오랜 기간의 준비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첨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자금이 없어서 일단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막히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더라고요. 워낙에 깐깐해졌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기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LTV, DTI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어로 보면 loan to value, value. 그 주택의 가치에 대한 론, 대해서 돈을 빌리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의 담보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그거죠. 그런데 저 LTV를 잠깐 은행이 이제 이거를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집 가격이 4억인데 만약에 LTV를 60%만 인정해 준다. LTV 60 이렇게 되면은 64, 24, 2억 4천만 은행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담보 가치가 저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옛날에 60%, 70%, 80%도 빌려줬어요. 점점 근데 낮아지는 지금은 추세라서.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를 막게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투기 과열지구나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데 네. 그런 뜻이고 DTI는 뭐냐면 debt to income이에요. to 다음에 나가는 건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연봉에서 원금과 이자 나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니 이거죠. 그게 50%여야 한다는 거죠. 50%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 500만 원 이상이 빗나가면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연소득이면 그중에 0.5, 50%니까 2,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충족을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LTV, DTI 요건이 이제 다 있어요. 한번 봅시다. 대출 어떻게 있는가. 문턱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네.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9억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다음에 여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먼저 있는데 서민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이제 8천만 원 이하고요. 혜택을 좀 더 준 거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는 서민 실수요자라고 인정해 주겠다. 당연히 이제 무주택 가구여야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은 투기 과열 지구에서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LTV, DTI가 50%라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면은 이제 70%, 60%라는 거고.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가 많죠. 보통 그런 무주택 세대는 40, 40이에요. 40, 40. 야, 많이 낮아졌다. 그러네요. 많이 돈을 안 빌려주네. 네. 그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으로 가면 60, 50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인데 한번 봅시다. 1주택을 소유했다 이미 또는 2주택 이상이다. 아니면 고가 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원칙을 봅시다. 어떻게 돼요? 영도 막 등장하고 투기 과열 이러네요. 지구와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떤가? 원칙 다 제로죠. 2세대 이상 보유도 다 제로죠. 고가 주택도 다 제로고 네.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 이것이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네. 지역별 LTV와 DTI 정책입니다. 그래서 돈을 소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내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 못 빌려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내가 현금화를 해야 한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앞서서 뭐 자녀 세대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집을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막 청약 경쟁률이 높고 인기가 많은 지역은 들어가기가 사실상 많이 부담이 될 것이고, 네. 그 밖에 좀 다른 방법들도 좀 알려주세요. 제 아까 그 미계약 자녀 세대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 중도금이랄지 아까 뭐 청약 가점, 뭐 재당첨, 뭐 기간 뭐 이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설령 그 사람이 당첨됐다 하더라도 인정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포기한 물량들이 우르르 나오죠. 최근 많이 나왔어요. 이 제도가 복잡해져서.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예비 당첨자도 뽑아주긴 하나 네. 그걸 훨씬 넘는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미계약이라고 하고 그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디서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무지하게 전산 추첨을 합니다. 저기는 누가 온다? 아무나 와서 다 와야 된다. 모든 분양 아파트에서 저건 다 발생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청약 통장 유무 상관없이 네. 19세 이상이면 무조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걸 누구나 와서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도 청약 통장이 있는 네네. 낮은 가점이라도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다시 말해서 아까 예비 당첨자를 좀 많이 뽑아서 그들한테 주든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집을 건데. 지어놓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이제 그렇죠. 공급을 해야 하니까. 뭐 그럴 취지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고요. 네. 근데 미분양이라는 것은 애초에 특별 공급 1순위, 2수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람이 찾아와지 못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아주 분양 자체가 그것도 안 된 많은 거예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분양?
많죠. 맞죠. 지역마다 많은데 네. 그럼 그 미분양되는 지역이 무조건 안 좋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원래 건설사나 이런 데서 할 때는 다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일시적으로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미분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확 소화가 돼요. 옛날에 김포 지역이 그랬고 뭐 은용인 지역이 뭐 그랬고 했거든요. 그런 미분양 물량도 정말 그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한번 분양받을 기회 필요가 있다. 봐야겠어요. 네. 그런 거고요. 분양권, 입주권은 이미 뭐 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뭐 그냥 요거는 좀 간단히 읽어보시고 이제 좀 스킵을 패스를 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기어코 좀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2년 미만의 아파트를 한번 사보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 양도세율이 그 분양을 받고 1년 주택인 경우는 상가나 뭐 토지나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인 경우는 1년 미만 보유하면 40% 이율 세율을 맞고요. 2년 미만 보유하면 이렇게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기본 세율이 맞고 만약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걸 집을 들고 있다가 또는 살고 있다가 언제 이 물건이 나올까? 매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저 있을 같으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40% 저는 안 물 것 같아요. 1년 있다. 한 2년 있다 비과세로 팔지. 네네. 그러면 한 네. 그러니까 양도세율 또는 2년마다 또 전월세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2년 후에는 매물로 나오던 전월세로 나오던 하여튼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 그때는 이제 공급이 좀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서 싸게 살 수도 그렇겠어요.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조금 더 거죠. 유리하게. 네. 네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좀 간단하게 서머리를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박사님? 해주세요. 네, 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개설합시다. 최대 1,500만 원이면 뭐 다 할 수 있고요. 굳이 1,500이 아니라도 뭐 600만 원, 1,000만 원이면 원하는 저 아파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청년 우대 청약저축 요런 거 좀 혜택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청약 가점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갖고 가자. 전략 중요할 것 같아요. 통장 당연히 조기 개설하고 부양가족 수를 어떻게 늘릴까, 주택 기간 어떻게 늘릴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특별 공급 기회가 확대되니까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나 어디 해당이 되는가 한번 면밀히 우선 좀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 당첨 기회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아까 봤듯이 3번에 걸쳐서 기회가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 가점의 오류, 재당첨 제한 등 부적격 당첨이 생기니까 당첨 무효, 또 1순위 청약 통장의 효력적 이런 페널티가 따르니까 정확히 이 규정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미분양 물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분양권 입주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2년 미만의 아파트를 이용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청약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알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철 박사와 함께 오늘 청약제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살펴봤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가족들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